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고은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니 참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오늘은 이우영 아나운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야 되는데 이우영 아나운서처럼 삼행시 같은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했었던 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죠. 네. 이 앞서서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서 또 부결이 이루어진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4연속 방탄이라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면서 노 의원, 이 대표에 의해서 윤 의원, 이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 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지켜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의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안이 오더라도 지도부에서 국민적 비판을 인식하고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당론으로 가결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무슨 짓을 해도 30%를 웃도는 지지층이 건재하다는 자만에 취해서 일말의 양심과 판단 능력이 마비돼 버린 듯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 방탄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인데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더 부각시키고 또 본인들의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할까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예를 들면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문제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됐으니까요. 지금 한중 관계가. 그런 부분도 있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도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출석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힌 민주당 이 부분은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격하기 아주 좋은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 방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4연속 더불어 방탄당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중도층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이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에서 그런 중도층을 또 자기네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주 효율적인 공격 소재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네. 그런데 또 이번 체포동의안 이 부결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본회의에서 한 발언들도 또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한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10분에 걸쳐서 이 체포 동의를 요청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또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소 강하게 체포동의 요청을 했는데요. 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이 한 장관의 발언이 부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두 의원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방탄보다도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이 계획된 정치적인 발언으로 정치적 도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만들어낸 게 법무부와 장관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윤관석, 이정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원인을 한동훈 장관과 검찰 탓으로 돌린 셈인데요. 이원욱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한 장관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오히려 부결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 의원들이 국민의 비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방어권이 작용했기 때문에 부결에 많은 표가 던져졌다. 이런 설명도 부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을 마치 이 범죄 집단화하는 듯해서 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10분에 걸쳐 또 설명을 하는 바람에 무죄 추정과 불구속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한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하기는 했지만 현장의 발언만으로 표가 또 움직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감을 받았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욕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욕감을 받았다라는 거기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뻑하면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맨날 국가 어쩌고 떠들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모욕감을 받았다면 그 표현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얻었다는 것과 공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이 모욕감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는 이 논리적인 얘기를 전 이해를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부결의 다른 이유를 우리가 소설을 쓸 수는 있다. 세 가지 정도의 소설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넘어오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지금 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또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싱하이밍 대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 그 일이 지금 일파만파 막 천파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도 아직 살아있는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뭐냐면 핵심 지지층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핵심 지지층부터 챙겨야지. 중도층이고 이거 지지층 외연 확장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핵심 지지층을 바라보고 또 부결표를 던졌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저 설명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 기분 나빠가지고 부결표 이거는 좀 아니죠. 네, 좀 논리적으로 어폐가 좀 있는 것 그렇죠. 개인적인 감정을 왜 공적인 행위로 전환시킵니까? 네. 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또 외교적인 사안이 또 있지요.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지난 8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발언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한국 정부와 또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었는데요. 이 해당 발언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게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발언이었는데 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발언이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셈이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또 일파만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 또 대통령실도 어제 대사로서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가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여권에서도 지난 11일이었죠. 국회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이 처음으로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국민의힘은 싱 대사에 대해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은 그 발언을 했습니다.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막강하고 또 계속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또 이 사무총장은 이 외에도 싱 대사가 그동안 해왔던 과거사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임 4개월째였던 2020년 5월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공식 지지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던 점, 그리고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사드는 주권적 영역이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서 이 본인의 기고문으로 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점 등을 또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현재 지금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언론 보도들도 1박당 1,000만 원대 숙박시설 접대 의혹이라든지 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대기업 임원 만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혹들을 보도로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관영 매체는 여기에 대해서 또 싱 대사를 엄호하면서 한국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양국 정부는 물론 언론들도 서로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 대사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것도 또 굉장히 또 눈에 띄어요. 이례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이죠. 4시 21분에 연합 속보로 뜬 기사를 보면 중국이 우리 측의 싱하이밍 대사를 조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이 화제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화제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화제거리가 안 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외국 대사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싱하이밍 대사의 그 말 자체가 외교관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교관이라는 거는 예스를 얘기를 하면 아마도 네? 이렇게로 해석이 되는 거고, 외교관이 아마도라고 얘기를 하면 노라고 해석하는 것이 외교관의 상용 어구이듯이 이 정도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외교관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그냥 막 말을 뱉고 말해요. 더군다나 전 주목하는 게 써온 거를 15분 동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싱하이밍 대사의 본인의 표현, 좀 원래 이분이 좀 거칠다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거친 표현을 좀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준비가 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외교관이 이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다가 표현마저 아주 거칠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주일 대사하고 주 프랑스 대사 지난 3월과 4월에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일 대사는 일본 민중들이 불 속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고, 주 프랑스 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련이었다가 이 독립한 독립국가 연합 속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주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주권 없는 국가들이란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중국의 외교관들이 굉장히 입이 거칠다는 거예요. 단 차이가 있다면 두 사람, 주 일 대사와 주 프랑스 대사가
같은 경우에는 주일 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주 프랑스 대사는 텔레퐁스 이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반면에 싱하이밍 대사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그것도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 앞에서 15분 동안 그걸 읽었다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붕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언론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판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하나, 의전 서열이 8위거든요. 근데 의전 서열 8위보다 실제로는 훨씬 높죠. 그런 정치인을 앞에 두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존심 상하고 더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자리, 장소,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빚어진 것이고, 이렇게 준비된 발언을 계속 읽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그런 배경하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 또 계속해서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싱 대사의 발언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나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겠는가, 국가 간 더구나 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싱 대사와의 만남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준비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점도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비명계에서도 문제를 이어갔는데요. 이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싱 대사가 너무 무리한 과도한 표현을 했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또 이 대표에 대해서도 왜 관저까지 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러나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안을 민주당이 중국의 편향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싱 대사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건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라면서도, 또 여권이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 관계를 소비하고 있다라면서 여당과 중국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 꼽자면 단순하게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싱 대사의 발언 논란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벤트인 측면도 있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미일 중심 외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번 사안에서는 이 야당 대표가 만난 이 만찬 자리에서 불거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편향적인 듯한 그런 프레임에 갇히게 된 그런 또 상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그 싱 대사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주목을 받고 또 공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 문제의 좀 근본적 본질 이런 것들이 좀 협소하게 좀 축소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또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에 개입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사실 주목하고 있는 게, 아까 이고은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관저에 갔는지, 이게 공식적인 만남이라면 민주당의 주장, 이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그걸 확실히 안 해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인 싱하이밍 대사 관저로 찾아간다라는 게 공식적인 만남이라면 전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국회에서 만났거든요. 공식적인 만남은 사실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잘 주목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중국 이 원칙에 적극적인 지지를,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입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인정을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한다. 네, 인정한다. 존중과 지지는 다르죠. 예. 네. 근데 이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방 세계가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옛날에 이렇게 보면 하나의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하지만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제1야당 대표가 실제로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외교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명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서 이것을 과도한 야당에 대한 공격 혹은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화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글쎄 이 문제가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군다나 이게 한중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우리가 뭐 미일 중심의 외교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국내 정치인들끼리는 할 수가 있어요. 예? 아, 왜 미일 중심으로 하느냐. 중국하고도 잘 지내. 이건 국내적 차원의 문제지. 우리의 외교적 노선을 가지고서 중국 대사가 왈가왈부 한다는 건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속국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그걸 어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아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글쎄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이 문제를 자꾸 벗어나려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어요. 네네. 그걸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번 주 안으로 지명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지만요. 이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도덕적 문제는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야권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이 특보의 지명이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협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 학폭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강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학폭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방통위원장은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임 위원장을 면직 처리하고 또 현직 대통령실 소속 인사가 직항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더 큰 부분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대통령실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피해 학생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한 그 젊은이가 내가 왜 피해 학생이냐, 라는 것을 언론사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또 3명이 더 있다. 총 4명이다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아요. 피해자를 발굴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대통령실 소속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라는 것은 보기가 썩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 돼도 말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자리가 네. 이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 이동관 전 대변인이 직책을 하나 맡고 있죠. 네네. 대외협력특보. 대외협력특보.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새가 아주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대통령실이 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여론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여론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6일이면 북한이 연락
남북 연락사무소 이것을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을 해서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었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이 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걸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직접 또는 다른 당사자를 내세워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또는 손해배상액 지급 명령 신청 등 이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는 법적 조치는 진행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간 관계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또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처는 좀 임시 조처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것이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대아산이 금강산 쪽에 지은 건물 그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엄격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도 저는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안타깝게 이 목숨을 잃은 원비어 그 젊은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비어죠. 네. 원비어 부모님들이 북한의 선박 같은 것들을 억류했을 때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 돈을 예를 들면 받는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거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게 저도 그렇게 되면 좋죠. 하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